브릿지경제 대표 조진래입니다. 브릿지경제는 지난 2014년 9월 15일에 창간했습니다. 아직 1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역사지만 시장경제의 밝은 눈이라는 사실을 기본으로 상생의 시장경제를 지키면서 시장과 기업을 존중하고 그의 힘이 되는 매체가 되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 오고 있습니다.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작지만 건강한 신문이라는 이미지를 뿌리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브릿지경제는 앞으로도 기업과 시장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새기고 기업과 시장이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가업승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업승계 전반의 상속세제의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순서는 현황 및 그 개편 필요성과 그리고 이제 상속세제를 국제 비교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0년에 삼성과의 상속 이후에 이 기업 상속에 대한 그 관심이 커졌고요. 그때 당시 시가로 삼성은 그 한 18조 2천억 원의 주식을 상속을 했고 그래서 승계받기 위해 부담할 상속세액이 11조에서 12조 정도 지금도 연부연납해서 매년 2조 정도씩 그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나친 배당은 기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주식 매각으로 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또 경영권 승계나 방어가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37이나 유니더스, 락앤락 이런 좀 작은 사례들이 있고요. 기업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상업펀드로 넘기는 그런 좀 부정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서는 넥슨 사례가 있는데요. 그 넥슨의 주식을 그 상속세로 못 내기 때문에 그 물납으로 받아서 약 30% 정도를 기재부가 소유해서 기재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됐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주식을 기재부가 처분을 하면 누구에게 처분할 것이냐. 예를 들어 중국의 게임 업체에 옮기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기업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발생을 해서 상속세 문제가 기업의 유출 또는 기업의 잘못된 매각 방향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추세를 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 많은 국가들, 스웨덴, 체코 등의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그리고 완화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총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이 15개국 정도가 폐지 또는 미도입했고요. 이 국가들의 기본적인 그 인식은 상속과세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와 경제적 기회균 등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본 유출 좀 막고 이것을 국내 기업을 유지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 재분배에 보다 유용하다.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총 OECD 회원국 중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3개국이고 상속세가 없는 국가가 15개국인데 그 부과하는 국가 중에 23개국 중에 그 추가적으로 직계비속한테 인하하는 곳은 14개국. 그 중에 4개국은 또 상속세가 면제돼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총 19국가. 절반 조금 안 됩니다. 예. 이 기업 승계 문제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선결되어야지 경영 의욕도 높아지고 기업의 존속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상속세제하에서는 60%의 상속세율을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은 별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승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은 이제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투자 또는 기업 자산 매각 또는 배당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기업의 성장 동력이나 국가 경제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속세 중과세는 조세 수입에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경영의 축소 또는 매각을 유인해서 기업의 유지 발전을 저해하는 조세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 승계에 대한 이 상속과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작년에 약간의 세제 개편안이 나왔지만 최근에 세제 개편안은 그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올해 세제 개편안도 증여세 부분에 있어서 가업승계 증여 부분만 세율을 좀 낮춰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제외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국제비교 부분인데요. 예, 우선 최고세율, 기본적으로 최고세율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이 상속세 최고세율은 우리나라 50%인데 이것은 OECD 회원국 중에 일본이 55%로 2위이고 그리고 21년 기준으로 GDP 대비 상속 증여세 비중은
1위입니다. 그 벨기에, 프랑스가 상당히 높은 국가인데요. 그 국가들하고 이제 공동 1위가 되었고, 예전에는 일본이 우리 3위였고 저희가 4위였습니다. 그 GDP 대비 상속 증여 세수가. 우리나라가 21년도에는 이제 공동 1위로 올라오는 뭐 그런 좀 아주 매우 과중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이제 뭐 평균적으로 OECD 평균 최고세율 한 2배 정도 되고요. 다만 이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받을 때에는 이 평가액의 할증 평가를 20% 하기 때문에 12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세율을 50%를 곱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60%에 가까운 그 세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기업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이 60%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영국, 일본들은 우리나라는 무조건 대기업에 대해서 작년에 개정이 돼서 중견기업까지는 최대주 할증 평가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대기업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할증 평가를 하게 돼서 획일적으로 무조건 20% 합니다. 뭐 그 기업의 여건이든 상황이든 이런 건 상관없이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거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 평가가 없습니다. 뭐 할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할증을 하더라도 뭐 어떤 상황을 봐서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비교해 놓은 표고요. 그 벨기에, 프랑스, 한국이 0.7로 1등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상속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이게 두 개를 합계를 비교해 보면 일본 다음으로 2위인데 할증 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습니다. 이게 소득세 과세 대상이었던 소득이 누적돼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중과세 측면인데요. 그래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그 반대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2등, 소득세 7등 등 모두 높습니다. 이 최근 세 차례 17년, 18년, 21년에 세 번 인상을 해서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9.5%를 매기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세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뭐 보시면 한국하고 일본이 높은데요. 예, 한국은 45%까지 소득세 올라왔고 뭐 상속세는 상당히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 가업상속공제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업상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정해서 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용 대상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 제외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건이 상당히 엄격해서 활용이 좀 저조합니다.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이하의 중소 중견기업으로 제한을 했고, 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거나 뭐 상속인의 가업 증사 그리고 뭐 가업 및 고용 유지 이런 식으로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뭐 대부분의 적용 대상 다른 나라 국가들은 모든 기업입니다. 뭐 일본만 중소기업인데요. 그건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적용 요건이 우리나라보다 좀 완화되어 있고 사후 관리 기간도 비슷하거나 짧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공제한도, 뭐 적용 요건, 사후 관리 요건이 외국의 유사제도보다 엄격하고 까다롭다라고 그래서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보입니다. 뭐 상속 문제를 좀 비교해 놓은 건데요. 뭐 독일은 기업 규모 제한이 없고요. 사실상 뭐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인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이냐 상장 주식이냐 이거의 차이에 따라서 가업상속 공제를 100% 해주느냐 50% 해주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서 뭐 다른 나라도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뭐 조금 뭐 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비상장이라는 비상장 승소라는 것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특별조치에서 공제 상한도 없고 상속세를 100% 유예해주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업상속 공제를 21년까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연평균이 한 96건, 총 공제금액 한 3천억 원 되는데요. 독일하고 비교하면 독일은 연평균 10,000건, 그리고 공제금액이 한화로 한 24조 원 정도라서 한 100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지금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최근 세법 개정 시에 이제 2022년에 보면 매출액 기준을 한 1,000억 정도 늘렸고요. 그리고 지분을 좀 낮췄고 공제한도도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요건도 약간 완화해서 이 부분은 좀 바람직했다. 이렇게 가업상속 공제가 좀 확대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올해는 업종 유지 요건만 완화할 예정이고 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에서 300억까지 10% 해주는 그런 지금 확대안이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때 이재용 상속세 때 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실효세율이 58% 정도 되고 일본이 55, 미국이 39.9, 독일이 30, 영국은 자본인세가 40%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산 공제가 50% 돌아가기 때문에 20%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좀 유의할 만한 게 독일인데요. 독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직계비속일수록 상속세를 인하해 주거나 세율을 낮춰줍니다. 1그룹이 가장 가까운 배우자, 자녀, 손자녀 이 부분이 이제 30%고 2그룹이 이제 친척들인데 친척들은 40% 정도. 그런 다음에 마지막 3그룹이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율을 높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는 이제 그 상속세뿐만 아니라 이제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차등 의결권이나 아니면 지주회사, 이 공익재단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주와 차등 의결권 주식을 발행을 해서 차등 의결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는 1주당 16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클래스 B를 포드 가문이 보유하는 식으로 경영권을 승계를 했고요. 발렌베리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를 수직구조로 해서 그 위에다 공익재단을 두는 그리고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또 차등을것까지 적용을 해서 거의 세부담 없이 그 상속을 하고 지금도 그 공익재단이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세 번째는 이제 개선 방안 및 일단 넘겨주십시오. 예. 이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 그리고 60%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로 만드는 획일적인 최대 주주할증 평가 그리고 세 번째는 엄격한 사전 사후 요건 솔직히 뭐 대상이 문제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업상속공제의 유명무실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승계 시의 상속세는 기업 실체에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기업 승계 시에 그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미실현 이득에 대한 세 가지 과세 방안이 있는데요. 이 상속사유로 넘겨주었을 때 그 피상속인 죽은 분의 그 미실현 이익, 그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시점에 상속 시점에 자본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데 이건 캐나다의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캐나다는 그 모두 과세하는 거 아니라 과세 포함률이라는 것을 두어서 50% 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자본이득세 과세 부분인데 그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그 치위장속인의 그 자산이 취득한 이후에 그 총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그 나중에 팔 때 과세하는 일반적인 자본이득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자본이득 부분과 내가 나중에 상속받은 자본이득 부분까지 한꺼번에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자본이득 일반적인 자본이득세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지금 우리나라인데요. 그 우선 시장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되 상속세를 납부하고 그 상속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돼서 그 상속세가 그 부과된다면 사망 시점까지 그 자본이득 실현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에 왜곡 효과가 그러니까 동결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3번의 현행 방식 대신에 1번 과세 방안을 적용하면 동결 효과를 없앨 수 있지만 그 상속인은 자본이득세를 50%라도 납부를 한다면 과세 포함률 50%라고 치면 이 상속 재산을 처분하기 때문에 기업 승계의 경우에는 2번 과세 방안을 상속 시에 과세를 하지 않고 나중에 그 사망인과 상속을 받은 사람의 자본이득을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이 부분이 기업 그 경영권 승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 부진한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유치나 창출이 중요하고 그리고 해외로의 그 유출이 걱정이 되는데 이런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징벌적 상속세 정해 요인은 해소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기업 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이 기업의 존속, 일자리 유지를 통해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가장 높아서 국제우세 경쟁에서 불리한 것을 고려할 때 기업 승계, 상속제세는 좀 개편돼야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21년 12월에 이 관련해서 스웨덴이나 독일의 상속세율을 벤치마킹해서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보장하자 이런 식으로 기업의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본적 개선방안 첫 번째는 상속세를 인하하는 거네요. 뭐 대상을 확대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뭐 유산세, 유산취득세 그 과세 방식은 기업에 있어서는 솔직히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이 30억까지의 해주는 거 가지고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되고 그리고 최대 주주 할증 평가는 솔직히 근거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리고 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고 한다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은 이미 그 시장 가치 주식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 할증한 것을 또한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상속세율을
뭐 최소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는 폐지한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 과세 구간도 3개 정도로 줄이고 우리나라의 그 과세 표준 구간은 98년인가 2000년 이후에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 안 됐고요. 자산 가치 상승분도 반영이 안 돼서 약간 10억에서 30억 이런 식으로 3개 정도로 나누고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기적인 개선 방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연보연납도 좀 확대하는 겁니다. 연보연납 제도도 가업상속 공제를 받는 기업에 대해서만 20년까지 해주고 일반적인 기업은 10년까지 해주는데 어쨌든 뭐 기업의 부담을 덜 주는 뭐 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연보연납이라도 좀 확대하고 가업상속 공제도 600억까지 해주는 거에 뭐 중견기업까지는 되지만 대기업도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것이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개선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인데요. 이 가업상속 공제의 부분적인 보완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 보장을 위해서 기업 승계 관련 주식의 주식 부분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면적인 자본이득세를 도입을 고려해야 되고요. 주요 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등의결권이나 지주회사, 공익재단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대부분 다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부분이라도 좀 정리해 주는 것이 기업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기업 승계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서 기업 승계를 원활히 하고 그리고 주식 처분 시에는 사망자와 그걸 받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조세형평 문제에 대해서도 좀 되지 않을 것이다. 조세형평 측면에서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 승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승계 취득과세라고도 하는데요. 이 도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도입 방안이고요. 적용 대상은 당연히 모든 기업을 덮고 사후 관리 기간도 조금을 더서 이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럼 저는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대 황상현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기업세제 개선 방안 중에서 법인세법하고 그 다음에 조사특례 제한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긴 시간으로 보면은 진짜 70, 80년대 이제 고도 성장기 거쳐가지고 1990년대 이후마다 계속 이제 경제 성장률이 줄곧 하락해 왔죠. 그리고 2030년대는 거의 0%로 뭐 성장을 할 거다라는 이런 불운한 전망이 있는데 또한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세계 경제는 약간 회복되는 이제 수준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까지 반등의 기미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지금 환경으로 보면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침체, 보유 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제고되고 있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의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한국 경제를 어떻게 리딩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에 대한 세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인세법상의 법인세율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은 지난 정부죠. 2017년 말에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높게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지난 9월 1일 날 2022년도 세제 개편 내에서는 최고 세율을 22%에서 22%로 복원하는 이제 걸 추진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 말 국회 통과하면서 여야간 합의로 무산되고 각 구간에 걸쳐서 1% 인하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통과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법인세 현황이 지금 현재 2023년 보면 최고 세율이 지금 24%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높은 수준이죠 지금. 넘겨주세요.
자, 일단 이게 이제 이런 트렌드가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국제적인 이제 법인세 인하에 지금 역행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최고 세율을 높으면은 과세 구간이 많이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다. 그래서 4단계 누진 체계로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OECD 나라들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국 내에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세 세율을 인하해 왔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의 그 4단계, 3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의 귀착 정도가 불분명하다. 즉, 뭐냐면 법인세가 부과되게 되면, 소비자, 근로자, 그 다음에 주주, 그 다음에 사내, 유보 등에 골고루 나누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4단계 누진 체계를 가지고 했던 소득 재분배 기능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제가 이제 연구해 본 결과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했을 때 투자, 고용 그리고 세수에 미치는 효과들이 다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건데요. 법인세 최고 세율이 1% 인상하면은 총자산 대비 투자가 5.66% 감소한다. 이 중에서 이제 대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증가하더라라는 거죠. 중소기업에 비해서. 그 다음에 고용 효과를 보시면 넘겨주실래요? 자, 그 1% 포인트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종업원수가 3.53% 감소하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고용이 더 많이 감소하더라. 즉 다시 말하면 최고 세율을 1% 인하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는 고용이 더 증가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 효과는 지금 법인세 최고 세율이 1% 인상되면 법인세 비용, 즉 기업이 내는 법인세 부담이죠. 이게 3.16% 감소한다라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1% 인하되면은 세수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유냐면 기본적으로 법인세 이율을 인하하게 되면은 법인 세수라는 건 세율 곱하기 세원이기 때문에 세율 자체를 낮추고 세원, 즉 과세 베이스를 넓히게 되면은 세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율 자체를 인하하게 되면은 투자, 고용 그리고 생산으로 이어져서 법인세의 과세 기반이 넓어진다. 그래서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실증 분석으로 이제 도출하게 됐습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법인세율이 이제 해외 직접 투자에 관한 관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이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들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래서 국내에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또한 해외에 자본이 유입되기 어렵다는 거죠. 국내에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그래서 이제 실증 분석 결과도 실효세율에 대해서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로부터 해외로의 직접 투자가 증가하더라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다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 세율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재현하면은 우리가 작년에 2022년 세제 개편안처럼 정부안 즉 현재의 24%인 최고 세율을 22%까지 낮추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과세 구간도 지금 4단계로 되어 있는데 4단계에서 한 2단계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이유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서 투자 고용을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이어서 세수 증대를 하는 구조로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이제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올해 이제 초에 정부가 이제 국가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했어요. 그리고
사라진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즉 이제 불안한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투자 활성화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아주 긍정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제 지원은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넘겨주시죠. 예. 자, 그다음 자 넘겨주시죠. 예,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게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 공제에 해당한 내용이 지금 이제 그림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 투자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이제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이 뭐냐? 이제 일반 시설이 있고 신성장 사업화 시설이 있고 국가 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반도체 등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사업화 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세율을 도입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전에 8에서 15%,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와 상반되게 이제 일반 시설을 보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 5에서 7%, 중소기업은 5에서 7%,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각 2%포인트 상향됐어요. 이게 이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2023년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지나면은 다시 어떻게 연장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투자에 대해서 대기업은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중견기업은 5%밖에 안 된다. 근데 중소기업은 10%다. 라는 이게 차등 적용이 조금 심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23년간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10%까지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은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나 중소기업이면. 그런데 이제 일반 시설이고 대기업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낮다라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예. 그래서 이제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1981년 도입됐는데 이제 시행과 중지를 거듭하다가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경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이전 정부에서 이전 과거에서는 굉장히 상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었어요. 제도 운영상에서. 그러나 이제 제도 운영상에서는 문제와 별개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더라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기업 투자는 늘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예. 그래서 이러한 시점 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이번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1년간 도입됐는데 이것도 이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기업들에게 많이 홍보가 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도입된 만큼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에 활성화를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투자세액 공제, 즉 일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실정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일반 시설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 연구 시험용 시설, 직업 훈련용 시설,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시설, 에너지 전략 시설, 환경 보전 시설, 신성장 사업화 시설 이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세액 공제율을 높였을 때 투자가 증가하더라는 실증 분석을 또한 도출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다음. 예. 그래서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 24조에 의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에서 이제 일반 시설에 대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그 다음에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도입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기업하고 기업 규모별로 이제 기본 공제율 있죠. 이제 일반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의 차등 적용을 좀 완화하고 이제 대기업에 대한 시설 공제율을 조금 늘려가는 게 맞지 않겠냐.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 시절 같은 경우에는 10%까지 해줬거든요. 5에서 10% 정도니까 한 5에서 5%까지 올려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재연장하는 것도 한번 신중히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기업 투자를 유인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R&D 세액 공제인데요.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 10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기업이 기술이나 연구나 인력 개발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도가 뭐냐면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예. 여기 이제 현황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기업이 0에서 2%, 이제 한도가 2%까지밖에 안 해줘요. 그리고 중견기업이 8%고 중소기업이 25% 정도 되어 있고, 국가 전략기술하고 신선형 원천기술은 일반 R&D보다는 더 많이 해준다라는 거죠. 문제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R&D에 대해서 대기업하고 대기업이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 적용될 2023 세대 개편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안을 낸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분야하고 기술을 열려 나가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고무적이지만 일반 R&D 세액 공제가 확대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아쉽다라는 거예요. 예, 다음. 그래서 일반 R&D, 즉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너무 차등이 심하다는 거죠. 적용이 공제율이 대기업 같으면은 0에서 2% 정도까지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2013년도부터 일반 R&D에 대해서는 대기업 위주로 세액 공제를 축소해 나갔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2013년에 3에서 6%까지, 2014년에 3에서 4%까지, 2015년에서 2에서 3 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축소돼서 지금 0에서 2%까지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국제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 R&D 세액 공제율이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는 0에서 2%에 머무르는 반면에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은 높다 아주. 그죠? 결국 이게 이제 다음. 그래서 결국 이제 일반 R&D 세액 공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서 지나치게 차등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투자라는 건 기업 규모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이제 기업 규모별 공제율 격차는 R&D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민간 R&D 투자에 대해서 대기업의 부분이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이러한 부분은 이제 조금 고려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실증 분석 결과도 R&D 공제율을 갖다가 높이게 되면 연구 인력 개발비가 늘더라는 분석도 있고요. 지금 효과는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네. 그래서 이 R&D 세액 공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일단 대기업에 대해서 차등 적용이 너무 크다라는 건데, 과거에 우리가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일반 R&D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 5에서 한 6%까지 높았거든요. 그 수준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차등 적용을 완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마치는 제언을 해보면, 일단 현재 과거 장시간이나
장기간이나 현재 단기에서도 이제 성장 위기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법인세 부담이 완화돼야 된다. 특히나 이제 법인세율 인하, 즉 최고 세율을 낮추면서 세율 구간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자. 즉 일반 시설에 대해서 조금 확대하고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조금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R&D 세액 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적용하는 것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좀 완화하자. 상향 조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 동력을 강화시키는 게 좋다. 그래서 낮은 세율, 넓은 세율 원칙 하에서 투자, 고용 증대, 성장해서 세수를 증가로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기업 세제에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행대학에 있는 이영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업 승계 관련한 이 상속세제 개편 방안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이런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 브릿지 경제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원론적으로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토론의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한 60년간 지속되었던 고도 성장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요.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잠재 성장률 조속히 제고를 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하는 것이 아마 최우선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주변의 환경은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신속한 이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위 경제 주체들의 게임의 룰을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은 세금을 두고 정부의 약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겠습니까? 새로운 게임의 룰을 갖다가 선진화하는 것은 그동안 일관성도 없고 후진적이고 누더기 같다라는 평가를 받는 세제의 기본적인 틀을 선진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두 분의 발표 내용은 세제 전반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세제 개편을 위한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물론 올바른 처방이 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첫째, 거의 매년 개편에 대해서 이 세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도 매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게임의 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심지어 어떤 세목은 세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세무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세목도 있습니다. 둘째, 이 세목 자체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세목마다 그리고 가세 구간이나 세율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인한 소위 자원 배분의 왜곡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세목마다 비과세 감면 조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세 기반 자체가 협소합니다. 네 번째, 그간 진행된 세제 개편은 다 정치권에서 대중요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순응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도 없고요. 정치권의 무분별한 요구로 단행된 세원 배분 문제,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문제 등은 기업의 발전에 굉장히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잠재 성장률이 제고가 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 아니 개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세제가 제대로 개편되지 못하는 이유는 세제를 개편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제 개편은 어떻게 디자인이 되든 간에 모든 경제 주체들의 후생을 파레토 임프루브먼트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학적으로 많은 난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제 개편의 최적의 시기는 물론 새로운 정부가 출발할 때입니다. 불행히도 여소야대 그런 정국이 이러한 시기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의 국정과제 중 최우선 과제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시기상 또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상속세라고 하면은 부자 일부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지난 정부의 때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영국은 내년 후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 총선의 공약으로 세제 상속세 폐지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속세가 법령화됐다라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늦었지만은 오늘 이 발표 계기로 우리의 잠재 성장률 제고하기 위해서 세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내년 총선이 잘 치러져 가지고 세제 개편이 적기를 또 한 번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발표자의 가업 승계 관련 상속세제 개선 방안 중에서 발표자는 장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복지 천국이라고 불리는 스웨덴이 왜 상속세를 폐지를 하고 자본 이득세를 도입했는지, 우리도 스웨덴처럼 상속세도 폐지하고 자본 이득세를 도입하자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소위 징벌적으로 높은 현재의 상속세율을 한 30% 정도로 낮추고 가업 상속 공제 그리고 연부연납 확대하자는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3월 1일 날 출범한 상정세 폐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한 거 축하드리고 싶고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영국이 내년 후년 총선에서 총선 공약으로 상속세 폐지 내건 이유 간단합니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국가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황상희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랩 커브 중에서 아마 높은 구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실정 분석을 하니 세율을 인하하니까 오히려 세수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우리 임동원 박사님이 상속세율을 인하하자라는 주장에 동의를 하는 이유가 상속세 신고자 수 보면요. 지난 2011년에 한 5,720명이었습니다. 만 10년이 지난 2021년에는 2.2배나 증가한 12,749명입니다. 이게 더 이상 부자만의 세금은 아니다는 겁니다. 세수 보면요. 2011년도에 1조 5천억쯤 되던 것이 10년이 지난 뒤에 한 5조 정도 됩니다. 3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이처럼 상속세 신고자 수 급증하고 세수가 급증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24년째 과세 구간이 과세 기준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년 동안 경제 규모 엄청나게 커졌고요. 통화량 굉장히 증가했는데 세율은 지난 99년 말 개정된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부터
금년까지 소위 M2 통화량은 얼마나 증가했냐면 5배나 증가했습니다. 말 그대로 통화량이 5배 증가했다라는 것은 화폐 가치가 5분의 1로 줄었다라는 말과 같고요. 물가가 5배 올랐다라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속세 최고 구간은 50억 원에서 5배 올라가기는커녕 3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최고세율도 45였다가 50으로 올라가고 할증률 적용하면 60%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죠? 오늘 발표의 주제처럼 현실에서 상속세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기업 또는 가업 상속의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업주하고 가족들이 열심히 일군 기업이 상속되는 때 상속 재산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가져갑니다. 손자 때 내려가면 거의 국가께 되어버립니다. 이게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그죠? 실체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단지 창업주가 죽었다는 이유로 기업의 절반 이상을 통째로 국가가 가져갑니다. 이 경우 기업의 존속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기업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이미 힘이 빠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경제활동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왜 삼만전자가 되었습니까? 그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도 이러한 과정에서 일자리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삼성 반도체가 TSMC에 추월을 당하는 것도 아마 여기에 기인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물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조치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임 박사님의 발표 내용처럼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속 기업이 그러한 세제상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여러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족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임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기업 상속 공제, 가업 상속 공제 이런 부분 확대하고 연분 연납 확대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속 제재 개편 논의는 저는 단기, 장기 나누지 말고 요거 존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없앨 것인지의 그런 논의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늘 드는 복지국가의 전형 스웨덴이 왜 상속세를 폐지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유명해진 아스트라제네카가 원래 스웨덴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가구로 유명한 이케아, 스웨덴에 있다가 네덜란드를 옮기고 우유팩, 종이팩으로 유명한 테트라팩도 스위스로 옮깁니다. 그런데 떠났던 스웨덴의 기업들이 상정세를 폐지하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고 있고 국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다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세액공제 발표 관련해서 토론을 맡은 허원재입니다. 앞서서 이영환 교수님이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 베이스로 전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원에서 세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경제랑 세제랑은 이제 복합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 교수님 발표하신 이 발표문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행 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번 토론을 전개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황 교수님이 발표 초반부에 이제 언급하셨듯이 현재 한국 경제 상당히 회복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더디고 특히나 세계 경제들은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답답함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숨길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거고 거기서 좀 구체적인 고민 그리고 대안이 필요하겠다라는 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발표는 상당히 유익하고 유용한 시사점을 좀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지금 이 경쟁의 전선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제일 앞에 이제 포진해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적시에 그리고 정량의 투자를 한다는 건 자신의 생존과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으로도 상당히 이제 직결되는 부분인 거죠. 그만큼 이제 기업 투자가 중요한 거고 그 기업 투자가 훨씬 더 기반을 갖고 소프트 랜딩 해갖고 진행할 수 있게끔 이제 세제가 조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시장 경제 활성화를 모색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필연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법인세 쪽으로 이제 보고 공부를 하고 세제 쪽으로도 보고 또 심지어 이제 지방세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데 황 교수님 발표하신 대로 법인세 체교세율이 지금 뭐 발표 자리에서 나와서 아시겠지만 1% 인하할 때 어느 정도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다 분석이 됐죠. 그만큼 이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 법인세 체교세율을 좀 감소시키는 게 이게 실증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법인세율을 인하해가지고 기업이 오케이 뭐 고용이나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세수가 줄어드는 건 어떻게 하냐? 과세 당국, 과세권과 징수권을 갖고 있는 과세청,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걷어들여서 내가 세수로 내 금고를 채울 수 있는 돈을 감면을 해주고 깎아준다는 건 사실 세수 들어오는 걸 손실을 감안하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대신 기업이 뭔가 뭐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갖고 그걸 활용해 갖고 경제로 활성화시켜 주길 바라는데 일단 그거는 바라는 기대치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일단 1차적으로 온 거는 세수를 깎아줘서 손실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걸 많이 이제 걱정들 하시는데 그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이제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게 개인의 소득으로 창출되면 이제 국세에서 소득세가 늘어나게 될 거고 법인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소득이 창출되면 이제 저희가 이윤이 창출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궁극적으로 또 늘어날 거고 그렇게 소득이 창출되면 저희가 재산이라는 걸 거래를 하려고 할 거고 그걸 또 보유하는 성향이 또 높아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세에서 이제 취득세, 재산세도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업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본인의 경쟁력을 키울 수도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 국세와 지방세, 과세 징수권을 갖고 있는데 이 세 개의 구성원, 경제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세수가 조금 인하되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이기보다는 좀 더 먼 시각을 갖고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법인세를 조금 인하를 시켜서 우리가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해온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기업 세제 개선할 때는 법인세도 중요하지만 또 투자세액 공제 발표 내용 중에 이제 메인 부분으로 하나를 구성하는데 투자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할지 이게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말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이름을 이제 줄여서 약칭으로 조특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특법에 투자세액 공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조와 24조가 들어 있는데 10조에는 R&D에 관한 세액 투자 공제가 들어 있고요. 24에는 설비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행법은 일단 기술을 세 개로 나눠서 봐요. 반도체, 백신, 배터리 이런 국가 전략 기술 한 덩어리로 보고요. 그 다음에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등이 포함된 신성장 원천 기술 요게 두 번째 그룹을 보고요. 그 외의 거를 일반 기술로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술로 이렇게 보는데 그 일반 기술, 국가 전략 기술, 신성장 원천 기술 요 세 개를 다시 R&D하고 시설 투자로 나누거든요.
그 R&D가 10조에 조특법 10조에 들어 있고 설비 시설이 24조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행 세제는 짜여져 있는데 지금 2023년 올해 4월 달에 투자세액 공제 수준을 이제 상향하겠다고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황상현 교수님이 이제 발표 자료에서 테이블로 보여주신 그 수치들 보면 상향 조정된 세액 공제율 수치가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거기 보시면 아무래도 관련 세제는 세금을 좀 축소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투자 부담을 갖는 걸 좀 덜어주겠다라는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팩트로서 이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들여다 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기술, 신성장 원천 기술, 전략 기술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그룹이 있는데 신성장 원천 기술하고 전략 기술 업종 이 부분에 대해서 R&D 투자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익히 드는 뭐 미국, 그다음에 EU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렇게 그네들의 공제율과 비교했을 때 지금 세법 개정안에서 나와 있는 그 세액 공제율은 상당히 앞선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앞선 수준이라고 하는 게 그 국가 전략 기술, 신성장 원천 기술에 한한 것이지 일반 기술에서의 R&D는 황상현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 상당히 낮고 그리고 기업 규모 간의 편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 기술 업종의 R&D 2% 공제인데 중소기업은 25%니까 격차가 이 기업 규모 간의 최대 23%포인트가량 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조금 더 다듬을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D가 아니라 이제 다른 한편에 설비 투자로 좀 넘어와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설비 투자도 이렇게 발표표에서 제시됐지만 요번에 세법 개정안 하면서 상향 조정된 수준은 맞는데 미국이나 중국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반도체 경쟁해 갖고 많이 저희 피부에 와닿고 언론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 경쟁의 당사자 국가인 미국이나 중국 이 두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트렌드를 봤을 때 경향을 봤을 때 우리가 요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발표했으나 아직 이 두 국가하고는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비 시설 투자액 같은 경우에 대해서 최대 40% 공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고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국가 전략 기술 업종에서의 설비 투자 공제액이 중소기업이 25%인 거죠. 대기업은 15%까지 내려가고 근데 미국은 지금 최대 40%고 중국은 몇 나노 기술을 적용하는지 그 첨단 공정 수준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법인세 최대 100%까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배경을 했을 때 우리의 시설 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좀 아직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된 그 좀 활발한 개선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나 시설 같은 경우는 익히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설비 투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데 셋업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에서 한 줄로 요약하자면 선투자 장기 회수죠. 일단 먼저 투자를 해야 되고 회수하는 데까지 셋업 시간도 길기 때문에 상당히 회수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근데 기업들은 그거를 감내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과 같이 시장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이 시점 그리고 때로는 주춤주춤할 때 우리가 먼저 나갈 수 있는 선점해야 되는 그런 시점 또 때로는 저희가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속속들이 저희가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예산 같은 것도 당겨서 재무 같은 것도 당겨 집행해야 되고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개선은 여전히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지만 계속된 그런 개선 고민이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국가적 수출 효자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국가 수출 효자 산업이니까 저희는 경쟁 레이스를 밟을 수밖에 없고 밟아야 하고 이걸 놓쳐선 안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저희가 강국으로 부상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고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하고 관련된 게 국가 전략 기술 그리고 그때 반도체는 제일 중요한 게 설비 시설 투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설비 시설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세액이 어떤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저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 반도체 혹은 그 외에 국가 전략 기술 산업의 뭐 배터리나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 저희가 경쟁력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액 공제 이런 거는 확대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지정학적 위험 요인도 좀 돌파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산업 같은 경우는 국방하고 국가 안보하고도 직결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도 좀 견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저희가 이런 조세 지원이라고 하는 거를 함부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투자세액 공제를 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꾸준히 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속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높을수록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세액 공제를 꾸준하게 그리고 연속적이고 변동성을 같이 가급적이면 낮춰서 이제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이 투자세액 공제라고 하는 조세 지원책이 관행적이 된다거나 그러고 저희가 그냥 이건 가는 거야 해갖고 그냥 장기적으로 쭉 가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유의점이 있다는 점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타당성 평가를 해서 조세 지원이 있더라도 이 조세 지원을 항구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다가 끊을 것인지 즉 일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평가를 해서 타당하면 계속해서 일모를 연장해 갖고 계속 시행해 나갈 것인지 또 그리고 조세 지원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게 불합리한 조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는 걸 사후 관리해 나갈 것인지 이런 거를 병행을 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지 비효율적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점이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투자세액 공제가 있고 지금 임시투자세액 공제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세법상 아우러져 있어요. 조특법에서 24조 1항의 3호 그리고 2호 이렇게 나눠가지고 투자세액 공제랑 임시투자세액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의 조합을 고려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세액 공제는 지속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시투자세액 같은 경우는 현재 2023년도 귀속분에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4년 가면 사실 임투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속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예측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없어졌는데 이게 또 언제 생길까? 내년에 생길까? 생기면 1년 단일까? 또 1년 뒤면 또 없어지는 건가? 이렇게 되게 불안전해지기 때문에 투자세액 공제랑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조합을 하더라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한 3년 단위로 정도는 운용을 해서 그래도 좀 지속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예측 가능성도 좀 올려주는 그런 방향을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이때 3년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선정한 그런 숫자는 아니고요.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투자세액 공제랑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는데 이 특례제한법에서 보통 3년 단위로 특례를 운용을 하고 3년마다 타당성 평가를 해서 계속 운용할지를 점검해 나가거든요. 그 차원에서 3년 단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소견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관행적이고 잘못된 투자세액 공제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세에서만 자꾸 투자세액 공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세도 이제 관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있는 만큼 국세에 지방 소득세라고 하는 지방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세 말고 취득세, 재산세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 측면에서의 세제 특례도 한번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시설 투자 그리고 뭐 R&D 투자 황 교수님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기업 투자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한 번 더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한 번 더 갈무리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법인세율, 최고 세율을 좀 더 인하해가는 방향, 그리고 일반 기술에서의 R&D 상당히 낮고 기업 간의 편차도 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R&D가 아닌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해서 투자세 공제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강국으로 선전해서 나가기엔 좀 격차가 타국가 해외 주요국가 이제 격차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개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종합하면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상속세 개선 방안들은 대부분 솔직히 그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국세청에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예규를 변경해서 뭐 약간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뭐 실무적으로 뭐 신고나 이런 거에 있어서 편의를 봐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될 것 같고요. 이 상속세라는 것이 상당히 뭐 조특법에 가업상속공제가 있기도 하고 이렇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다 법률 사항이라서 이 뭐 적용 대상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좀 입법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수라는 게 들어오는 게 이제 세율, 이제 과세 기반에 적용되는 세율인데요. 그 세율하고 곱하기에다 과세 기반이잖아요. 과세 기반이라는 결국은 뭐냐면 생산해서 이제 기업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많이 팔면 그만큼 과세 기반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율을 낮춰주면은 또는 세액 공제를 많이 해주게 되면 그만큼의 투자하고 고용이 늘어나서 생산이 증가될 것이고, 이 생산 증가로 인해서 기업들은 더 많이 돈을 벌이니까 당연히 과세 기반이 넓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은 과세 기반은 멈추어 있다고 할 때 세율만 증가하게 되면 세수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본다 그러면 세율을 낮춰서 과세 기반 즉 생산을 많이 유도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더욱 더 많은 세수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세 체계 내에서 기본적으로 대형세라는 게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하고 소비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목들의 효율성 정도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효율성에 가장 민감한 게 법인세거든요. 그 다음에 소득세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고 소비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꼭 굳이 과세를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즉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이 과세를 하게 되면 과세 베이스가 많이 축소하거나 이동한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기업들이 투자를 작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세수가 좀 필요하다 그런다면 다른 세목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세 체계 내에서 컨비네이션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세제의 급한 재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만 살 게 아니니까 내일도 살아야 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해서 기본적으로 과세 기반을 넓혀주는 방안 자체는 현재의 그 세율 자체를 과도하게 높일 필요는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황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플로우 질문이 세수가 줄어드는 거에서 정말 우려가 된다. 이거에 대한 건 진짜 그럴 법한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걸로 이제 제가 질문을 이해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황 교수님 설명이 일단 제일 기본으로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순환이 되는 거죠. 기업에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세제 기반을 다져주고 그 투자를 통해 갖고 그러니까 세금을 절약한 그 비용만큼을 사실 투자로 더 선순환시키는 거니까 그래 갖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게 되면 사실 세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제일 기본이 이제 황 교수님 설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게 저희 이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제 두 이제 객체가 있는 거죠. 국가에는 이제 국가재정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은 각각 뭘 이제 규정하고 있냐면, 국가가 한 해 동안 이 뭐 국세, 법인세, 소득세 등등 모든 세목에 있어서 세금을 깎아줄 때, 저희 표현은 이제 감면을 할 때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법정 목표율이라는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깎아줘 갖고 총량을, 예를 들어 2023년도 한 해 과세 연도 동안 총 감면된 액을 했을 때 징수액 분의 이 감면액이 몇 퍼센트를 넘으면 안 돼라고 법정 목표를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에서 그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정 목표를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의무는 아닙니다.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어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꼭 의무 사항은 아닌데 이걸 일단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 원칙을 따르도록 돼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깨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죠.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준칙을 도입을 해갖고 조금 더 강하게 엄격하게 이제 그거를 이제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지금 계속 마련한다거나 현재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손실될 때, 근데 그게 감면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손실될 때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제도고요. 근데 문제는 감면이 아니라, 감면이라고 하는 건 일단 세율을 두고 그 세율로 과세를 한 다음에 깎아주는 게 감면인 거고, 지금 여기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춰주는 건 감면이 아니라 아예 표준 세율 자체를 낮추는 거거든요. 이건 감면이 아니라 세율 자체를 낮춘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점진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낮춘다고 해서 뭐 10% 포인트 푹푹 낮추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제 시장의 반응을 봐면서 낮추는 거고, 기본적으로 황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를 하잖아요. 취득세 같은 지방세는 일회성입니다. 취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 한 번. 근데 그 거래가 없으면 그냥 한 번으로 가는 거죠. 근데 법인세, 소득세, 국세 보통 세목들은 다 1년 단위로 오기 때문에 계속 반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버퍼링을 갖고 있어서요. 조금씩 보면서 하면 그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를 저희가 다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업현안 포럼에서 발표해 주신 두 분 발표자와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신 두 분 토론자, 그리고 끝까지 플로어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마지막으로 브리직경제 창간 9주년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